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EU, 호주 이런 데 이제 앞장서서 차이코 바이러스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중공이 홍콩 보안법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중공 간의 긴장지수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미국 시장 꾸역꾸역 결국 올랐습니다. 강세 마감입니다. 다우가 0.04% 내렸지만 이전에 900포인트 대폭등한 걸 고려하면은 그냥 숨 고른 거 정도입니다. 백신 기대감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 이어졌고요. 경제 재가동 아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로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백신주인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회사, 모데나, 화이자 모두 상승했고요. 반도체주 인텔, 엔비디아, 퀄컴 이런 시스템 반도체주 전부 올랐는데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은 좀 내렸습니다. 장 마감 후에 좀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다우 약보합이고 S&P 500 지수 플러스 0.24%, 나스닥 플러스 0.43%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좀 내려서 10년물 0.657%입니다. 달러 지수는 99.8로 올랐고요. 원 달러 1240원으로 거의 폭등했고요. 원엔이 11.52로 올랐고 위안 달러도 7.13으로 올라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세 숨을 좀 고른 것 같습니다. WTI 33불, 브렌트 35불입니다. 미국 종공 간의 긴장지수 높아지면서 그러면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기름 소비 회복되는 것도 좀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유가 하락했다는 시각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재가동은 이제부터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은 이거 최소한 수십 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콩이 지금 지렛대가 돼서 홍콩 기본법 끝나는 해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지속되자고 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은 결국 중공이 사실상 죽고 해체돼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긴장 속에서도 결국 전체 경제는 성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낙관합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유가가 추가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원유 공급 능력 계속 줄고 있다는 점도 아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일본 금리 동결해서 마이너스 0.1%고요. 태국 4월 수출 2.1%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17.1% 크게 감소했고요. 인도가 금리 인하해서 40bp나 인하를 해서 4%가 되었고요. 영국 4월 소매 판매 전월비 마이너스 18.1%, 전년비 마이너스 22.6%입니다. 미국의 장기 원유 공급 능력 보는 게 굴착 장비수하고 원유 시추수 아닙니까? 이게 지금 10주째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난주에도 21개가 감소해서 굴착 장비수는 237개, 원유 시추수는 318개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진행 보겠습니다. 28일 날 목요일 날 한국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죠. 미국하고 EU 등이 금융 완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돈 풀고 있다는 거죠. 또 지난주에는 인도, 태국, 터키, 브라질 등이 추가로 금리 인하했고요. 그런데 한국 상황도 지금 1분기 마이너스 1.4% 성장했고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높죠. 벌써 4월, 5월 연속 지금 수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6월 수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은 공식적으로 리세션입니다. 일본은 지금 리세션 빠져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이후 성장 전망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완전히 깜깜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리 추가 인하 카드 지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그 한국도 돈 엄청 풀고 있죠. 한은이 자산 매입해서 돈 풀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가동되는 것이고 또 추경 계속해서 확장 재정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거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금리 인하 본질적인 기능 이거 하면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건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그 GDP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거, 경제가 쪼그라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스톱시켜야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플러스, 즉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GDP라는 게 뭡니까? GDP는 펑션, LK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한국 경제 시스템에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면 GDP 증가한다. 일단 요 아이디어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죠. 이거는 누구도 부정 못하는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GDP Y equal function LK. 그래서 이거 노동이건 자본이건 투입을 늘어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낮춰줘야 합니다. 가격을. 그게 수요법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지금은 자본보다는 노동 투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본 관련해서는 설비 가동률이 엄청 낮잖아요. 네? 자본이 남아도는 상황 아닙니까? 실업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노동 투입 늘리려면은 노동 가격이 내려가야 하잖아요. 노동 비용이 내려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신성 불가침 영역인 것 같습니다. 말도 못 꺼냅니다. 말 꺼내면 그냥 비난의 십자포가 이제 터지겠죠. 노동비용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최저임금 왕창 올려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한국도 공식적으로 리세션을 앞두고 있고요. 이거 언제 회복될지 깜깜한 이런 상황인데 가령 말입니다. 가령 지금 최저임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시급 9,000원을 지금 법으로 픽스해 뒀다고 합시다. 그래서 9,000원 고집하다가 실업되는 것보다는 8,500원이라도 받고 일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의 진정한 그 속마음은 8,000원이라도 취직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1,000원 때문에 실업되면은 8,000원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9,000원 받으려다가 영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00원 받고 취직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놈의 최저임금을 쓰레기 악법으로 정해놨으니 이 실업이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해서 시급 8,500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으면 그러면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죄라는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이렇게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재수 없으면 말이죠. 처벌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게다가 벌금도 내야 되고요. 과태료 내야 되고요. 차액도 다 지급해야 됩니다. 결국. 강제로 줘야 됩니다. 이러니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고용주가 등신이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당장 필요해서 고용을 해도 필요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 지금 노동이건 자본이건 다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 그래서 필요하면 요소 투입을 늘리고 필요 없으면 요소 투입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줄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한국 고용시장은 채용의 자유는 있으나 해고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채용을 안 해버려야 합니다. 그게 속편한 겁니다. 자,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생해서 좋은 회사 만들어봤자 등신짓 웃음거리 된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사실상 국유화되죠. 네. 상속세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상한 경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본 비용인 금리 낮춘다고 자본 투입이 늘어나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자본 투입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공장 짓고 사업 규모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 하겠습니까? 그 투입된 자본을 운용할 임금, 이건 너무 높다고요. 노동비용이 너무 높다고. 고용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비가 너무 높아서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는 상태라고요. 예. 그리고 점점 더 경쟁력이 상실해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다 공장 짓고 사업 규모 확장하겠습니까? 예, 어렵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 지금 한국의 금리 인하하는 거죠. 한국의 금리 인하.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돈은 돈 아닙니다, 이거. 돈은 달러뿐입니다. 그래서 엔도 돈 아니고요. 유로도 진짜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미국의 패권 질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진짜 돈은 달러뿐이고요. 그 달러의 금리, 그게 바로 그 실질 금리 아니겠습니까? 지구촌 금리 아닙니까? 달러 금리 지금 얼마입니까? 이미 제로 금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본 자유화가 된 상태입니다. 제로 금리를 반영한 달러 자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안 들어온다는 게 팩트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할 게 없다는 건 그런 말이죠. 할 일은 많은데 돈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금리 내리면 확 엄청난 호재가 되죠. 할 일 많은데 그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내려버리면 돈이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대형 호재가 되는데 지금은 돈은 넘치는데 할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값 내려봤자 투자 늘어날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있다 하더라도 찔끔이래, 찔끔. 그러면 가처분 소득 증가에서 소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다음에 신용금리, 신용대출 금리, 그 다음에 그 카드대출 금리, 이게 실질적으로 인하가 되어서 채무자들의 이자 지출이 줄어야지.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좀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럴지 매우 의문입니다, 이거. 인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찔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오르는, 그러니까 실질 부담금리 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단이 바로 신용 등급을 재조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출발, 기준금리는 내려주는데, 그건 뭐 강제로 내려버렸으니까 내려주는데, 가상금리, 그거 결정하는 게 바로 신용등급 조절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판에 신용등급이 좋아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빠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인하 부작용 4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1번, 금융기관들은 이 금리 인하하는 거 기본적으로 대형 악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커머셜 뱅크, 은행하고요. 증권업 하는 데하고 보험업입니다. 지금 3대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입니다. 얘들 비즈니스 모델은 돈놀이 하는 겁니다. 돈놀이.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적용되는 법 체계가 다를 뿐입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이렇게. 얘들 기본적으로 하는 짓이라는 게 조달금리하고 운용금리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굴려먹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돈을 굴려서 이익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금리 내리면 금융업한테는 대형 악재가 됩니다. 두 번째, 경기 대응 카드 하나가 지금 감소하는 것이죠.
카드 한 장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를 딱 내리면은 이후에 정말로 진짜로 금리 인하가 필요한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카드가 두 개로 축소되어 버리는 겁니다. 쭉 0.5에서 0.25, 0 내려가면 더 못 내리죠. 그래서 지금 카드 세 개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지금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본은 보십시오. 과거에 금리 인하 너무 빨리 해갖고요. 효과도 별로 보지도 못한 것 같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덫에 딱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지옥판이 벌어지는데도 금리 인하 카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ECB,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죠. 자, 세 번째 부작용, 환율 상승을 가속화시키게 될 겁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국 금리 내리면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 악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로 그 경기 회복 효과는 별로 없는데 환율만 쳐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 넘어 산이죠, 뭐. 예?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 폭증할 거고 외채 원리금 상환 부담 급증할 거고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부작용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 자본 탈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본 탈출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그 부자들하고 그 다음에 알짜 기업들이 주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짜 기업이라는 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기업들입니다. 즉 해외에 나가서도 외국 기업들과 자유 경쟁을 해서 이길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게 한국의 알짜 기업 아닙니까? 이런 알짜 기업들이 한국의 뿌리를 점점 더 내리고 한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부자들하고 알짜 기업들은 한국을 지금 탈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지금 엄청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나마나 뻔할 것 같아요. 예?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발전시키면 뭐합니까? 나중에 다 죽고 나면 다 뺏기는데. 예? 살아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지.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 날 올린 그 환율 분석 영상이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 한번 참고 바랍니다.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가정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빚내서 100만 원짜리 전체 회식했습니다. 국민 회식했습니다. 맞죠? 빚내서 100만 원짜리 국민 회식했습니다. 회식은 이제 끝났어요. 빚 갚을 일만 남았는데 그건 누가 결제합니까? 예? 누가 결제합니까? 한마디로 결국 뭡니까 이거? 없는 다수가 있는 부자의 돈을 강탈해서 빚 갚아야 합니다. 없는 다수가 소수 부자의 돈을 강탈하는 걸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게 그건 뭡니까? 그게 세금 아닙니까? 아닙니까? 응?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요. 이름도 모르고요. 성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회식한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았는지 완전히 논팽이 되는지 몰라 나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회식비를 결제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번 내 재산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강탈당한다면 기분 좋습니까? 예? 이게 싫다면 피하는 방법은 한국을 떠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떠날 능력은 부자들만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떠날 것을 고려를 하는데 쉽지를 않잖아요.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멈칫하고 그러죠. 고민이 많겠죠. 이 자체가 벌써 사회적 비용이죠.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예? 에너지를 길집해서 보다 더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예?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환율이 찔끔찔끔 자꾸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리다가 더 큰 손해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탈이 가속된다는 겁니다. 예, 가속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말이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가령 일시적으로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돈, 그 피 같은 돈입니다. 내 돈을 즐거운 마음으로 부조금으로 이렇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는 이런 거 많죠. 가령 대표적인 게 가족이고요, 친구들이고 동창들이고 회사 동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난을 당한 본인이나 그 부모 형제까지도 만약에 중병이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다 위로금 내죠. 예? 그 힘내라고 치료비 보태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내가 원해서 나의 자유의지로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부 세력들은 가난한 다수의 힘으로 부자인 소수 재산을 강탈해서 나누어 갖자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수단이 세금입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협박을 해서 삥 뜯어갖고 저것들끼리 나누어 갖는 구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 더 노골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우려된다는 거죠. 하여튼 예. 네, 죄송합니다. 오늘의 안고 이겁니다. 하느니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르겠습니까? 이거죠. 예, 이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가 금리는 반비례하니까 오른다고 말하면은 그게 바로 A학점 등신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반비례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려갖고요. 이러면 저는 마이너스 점수 줘서 감점 처리해서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점 주겠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감점 처리한다는 겁니다. 주가 금리 역의 관계다 이러면 한 10점 주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다른 조건 동일하면 주가 금리는 역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은 일단 진술은 정확하죠. 문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대부분 답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죠.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대부분 답을 못합니다. 그 대부분이라는 게 나름의 A 학점짜리 경제학 잘한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는 28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면 코스피 지수 오르겠습니까? 정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오를지 내릴지 변동이 없을지 업, 다운, 플랫 이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식 평가 모델은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입니다. 하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실질 금리 인하 시킨다면 요게 요 평가 모형에 분모를 줄여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분모를 줄여주죠. 그래서 하는 금리 인하로 분자, 즉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분모는 분명히 줄어드는데 분자가 줄을지 늘지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효과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로 하는 금리 인하하는 그날 주가 하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인하 호재 소식이 미리 반영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프레임은 금리 인하하면은 실질 금리를 내려줘야 되고요. 실질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주식 평가 모형에서 분모는 줄여주는데 그거는
100% 확실하죠. 그러나 분자, future cash flow,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플랫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한번 해보면 문제는 그러면 과연 실질금리 인하 효과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예? 과거에 하는 금리가 뭐 10%, 15% 이렇게 할 때도 있었죠. 그때 금리 인하하면은 거의 대형 호재였죠. 뭐 20년, 30년 전입니다. 그때는 내리면 그냥 상한가 속출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말이죠. 실질금리 인하 효과 뭐 부정할 수는 없겠죠. 긍정을 한다 하더라도 찔끔이라는 겁니다. 찔끔. 이미 지금 실질금리 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오히려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없으면 금리 인하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른 부작용 고려할 때 특히 금융권 악재하고요, 환율 상승 효과 이거 고려하면은 지수 상승 가능성 이건 저는 높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때문에.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갑다 이러는 거고요. 내려도 뭐 다른 원인이 있을 테니까 놀랄 일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금리 인하 내리는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작년에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결정 여부는 거의 이건 뭐 제가 시시각각 촉각을 다투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돈 될 일이 없으니까. 분석해봤자 얻어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는 게 악재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 악재는 아닌데 대세를 가를 호재도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그러니까 3주 후 28일로부터 3주 후 파생시장 만기 효과 이거 더 살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은 결국 저는 결론적으로 중공이 무덤이 되리라고 봅니다. 중공이 추진하는 이 보안법을 누가 입법할 수가 있는가? 2027년 홍콩 기본법이 소멸되기 이전에는 홍콩 의회가 입법권이 있다는 것이 홍콩 반환 협정의 내용입니다. 중공이 약속을 어긴 것이죠,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골격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중공이 지금 수를 두는가 이겁니다. 지금 왜? 그래서 그리고 결국 또 어떤 경로를 거칠 것인가 이겁니다.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여서 원래 이게 오전 이 시간에 이 영상은 그 전날 미국 그 시장 숫자 체크하는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숫자 정리하는 건 너무나 이제 그 단순한 일이 되어 버렸고요. 지행점 정리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시간, 내용 이런 그 제약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뭐 진행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제 별도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